자, 노예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다들 비슷할 거예요. 근데요, 고대 로마로 가면 이야기가 아주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정말 복잡한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충격적인 진짜 모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고대 로마의 노예, 어떤 모습이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채찍 맞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150만 명. 이게 뭐냐면 당시 이탈리아 반도에 있던 노예 숫자예요. 추정치긴 하지만요. 전체 인구가 한 500만 명 정도였으니까 와, 상상이 가세요? 인구의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노예였다는 거잖아요. 이것만 봐도 당시 로마 사회가 이 노예 노동력 없이는 아예 돌아갈 수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셨던 그 끔찍한 모습, 사실이었어요. 특히나 노예 대다수는 전쟁터에서 끌려온 포로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거대한 농장이나 죽음의 광산으로 보내져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연장 취급을 받았죠. 이 사람들한테 로마는 정말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지옥이었을 겁니다. 아니, 로마는 대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노예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요, 당시 공화정을 아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대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로마 제국의 심장, 즉 경제 엔진이 되었는지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의 시작은 결국 전쟁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포에니 전쟁 있잖아요. 그 오랜 전쟁 때문에 이탈리아 땅은 완전 쑥대밭이 되고 자기 땅에서 농사짓던 평범한 농민들은 그냥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타이밍에 로마가 사방에서 정복전쟁을 벌이면서 어마어마한 전쟁 포로, 그러니까 노예들을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 많고 힘 있는 귀족들이 이 망한 농민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고 거기에 값싼 노예들을 투입해서 완전히 새로운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바로 이 시스템이 라티푼디움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라틴어로 아주 넓은 땅, 뭐 이런 뜻인데요. 수많은 노예들을 갈아 넣어서 운영하던 초대 규모 농장이었어요. 이게 로마 공화정 말기 경제의 핵심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이 라티푼디움은요, 우리 가족 먹고 살려고 농사 짓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시장에 내다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인, 뭐랄까, 오늘날의 기업형 농장에 가까웠죠. 노예라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노동력을 이용해서 와인 만드는 포도나 올리브유를 짜는 올리브 같은 비싼 작물들을 대량으로 찍어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예의 비참한 모습, 경제적인 착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요, 지금부터는 이야기가 아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로마의 좀 독특한 사회 구조 안에서 노예가 대체 어떤 존재였는지를 살펴보면 진짜 흥미로운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로마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파테르 파밀리아스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가부장인데요. 로마의 가장은 그냥 뭐 집안의 어른, 이 정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거의 뭐 제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죠. 가장의 권위는 그야말로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내, 아들, 딸은 물론이고 심지어 노예까지. 그 집안에 사는 모든 사람, 즉 파밀리아 구정원들의 목숨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로마에서는요, 자유인 신분인 아들조차도 아버지, 그러니까 가장의 절대적인 권력 아래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 저 사람이랑 결혼해 하면 해야 했고 심지어 다른 집에 팔아버릴 수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집에서 일하는 노예 역시 이 가족, 파밀리아의 일부로 취급됐다는 거예요. 물론 노예한테 자유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가장이라는 절대 권력자 밑에서는 아들이나 노예나 똑같이 통제받는 대상이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복잡하고 또 때로는 정말 잔인했던 시스템 속에서도 모든 노예들의 삶이 그냥 절망으로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노예라는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물론 아까 봤던 그 라티푼디움에서 죽도록 일만 하던 노예들한테는 꿈 같은 이야기였을 거예요. 하지만 도시에 있는 집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기술을 가진 노예들의 삶은요, 이 농장 노예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의 노예 제도랑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에요. 로마 노예는 해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몇몇 주인들은 노예가 개인적으로 돈을 버는 걸 허락해줬고, 노예는 그렇게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자기 자신의 몸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될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희망이었겠죠. 로마 노예 제도가 얼마나 복잡했는지를 딱 하나만 꼽아서 보여주는 존재가 있다면 저는 단연 검투사, 바로 글래디에이터를 꼽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검투사는 당연히 노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노예나 범죄자들이 검투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 싸움의 스릴, 관중들의 열광적인 함성, 그리고 어마어마한 상금, 이런 것들에 이끌려서 수많은 자유인들이 스스로 검투사가 되길 원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용맹함을 뽐내고 싶었던 귀족이나 원로원 의원까지 직접 경기장에 나섰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투사는 노예들만의 무대가 절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본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고대 로마의 노예 제도라는 건 결코 한 가지 얼굴만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착취와 또 의외의 기회가 같이 있었던 굉장히 모순적인 제도였던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로마 노예 제도의 이중성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한쪽에서는 그냥 재산, 말하는 도구 취급을 받으면서 쇠사슬에 묶여 일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여겨지면서 자유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어요. 평생 노역만 하다가 죽는 삶과 돈을 모아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미래, 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모습이 노예라는 똑같은 이름 아래에 공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한 모습을 가진 로마의 노예 제도가 과연 다른 시대, 다른 지역의 노예 제도보다 더 나은 시스템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뿌리부터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